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억울하게 이혼하고 인생 역전이라는 신기한 경험을 한 50을 코앞에 둔 여성입니다. 저한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고요. 제 인생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남편놈이랑은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이젠 입장이 반대가 되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매달렸는데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사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가 남편한테 목을 매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땐 그게 뭐라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니, 제대로 된 배우자 대접을 받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저한테 상처를 줬고 저는 순진하게 자식 생각에 이혼은 꿈도 못 꾸는 새장에 갇힌 우울한 새처럼 살았는데요. 그러다 정말 억울한 누명까지 쓰면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 자식이 아는데 그 인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제 아들은 자기라도 엄마 편에 서서 저를 지키고 싶다며 저를 따라 나왔는데요. 그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뿐인 장손이 아빠도 싫다, 친가도 싫다 하니 애가 탔죠. 원래 계획으로는 저한테 이혼 사유 누명 씌어 저만 맨몸으로 내쫓고 제 아들 옆에 끼고 당신 아들이랑 당신 구미에 맞는 새 며느리까지 새로 들여 살아야 하는데 저희 아들이 당신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만 갖고 사는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젠 이혼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들도 누구보다 자기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거든요.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는 사연살롱에 제 사연을 적어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부디 제 사연을 듣고 함께 욕해 주시고 또 제 남은 인생 잘 살라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랑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저는 별 감흥이 없었지만 남편 쪽에서 좋다고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처음부터 결혼에 미친 사람처럼 굴었죠. 어쩌면 그래서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20대 여자가 연애도 건너뛰고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는 일은 드문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은 끈기도 남달랐고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결혼할 인연을 만났다는 운명 같은 걸 느꼈다고 헛소리를 했는데요. 그런 헛소리도 계속 들으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1년 넘게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물론 스토커처럼 귀찮게 하고 질리게 했다면 저도 질색팔색을 했겠지만 남편은 선을 잘 지키며 꾸준히 자기 마음을 저에게 전했어요. 도연씨,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내가 진짜 구하기 어려운 뮤지컬 티켓 구했는데 우리 같이 가요. 네? 제가 왜 그쪽이랑 뮤지컬을 봐요?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아, 싫으시구나. 그래도 잘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표라서. 아니면 이 표 줄 테니까 친구랑 다녀올래요? 이 보세요.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어렵게 구했다는 표를 보지도 않고 저를 준다고요? 왜요? 왜긴요. 좋아하니까 그렇죠. 설마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계속 도연씨 좋다고 하는데. 그럼 저도 묻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잘해주세요? 글쎄요.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좋아하는 건 제 마음 아닌가요? 도연 씨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저 좋아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을게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게만 해주세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아니, 그쪽은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물론 도연 씨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 저 때부터 제 마음이 정말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반년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남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좋은 사람 같은데 왜 그렇게 튕기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계속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인가 마침내 제 눈에도 남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동안 싫다고 상처 준 저였기에 쉽게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 그런 낌새를 눈치챈 건지 남편이 옆에서 잘 리드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이 1년여를 쫓아다녀 저희는 남편이 바라는 대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나중엔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는데 주변에서 더 난리였어요. 기집애 그렇게 튕기더니 넌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런 남자를 만났냐? 나는 요즘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라는 식의 말도 자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연애 기간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깨볶고 꿀 떨어지게 살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하면 하루에도 12번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또 예민했다 하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느낀 점이 다 맞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결혼하고 너무 싫고 힘들었던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님의 이상한 아들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기관지가 안 좋다며 꼭 당신이 끓인 물만 마셔야 하고 또 속옷 같은 건 자기가 가져가서 삶아 빨아 다리미질까지 해오시는데 진짜 별나고 이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 남편 속옷을 아내인 저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가져가서 빨고 또 가져오신다는 게 해괴하잖아요. 거기에 그걸 또 모아놔야 하는 저는 그게 비위생적이고 비위도 상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너는 좋지. 내가 널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데 네가 싫을 게 뭐니?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저한테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남편 속옷인데 귀찮아도 삶아서 다리미질 할 수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저한테 시키지 않고 당신이 하니 당신은 오히려 좋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하고 사셨는데 그렇게 아들만 챙기고 또 생각하니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냥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이 평생 끼고 사시지. 왜 괜히 장가를 보내서 엄한 남의 집 딸을 불편하게 하는 건지. 저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신이 잘해드리고 싶었고 또 예쁨이라는 것도 받고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불만만 많더라고요. 제가 생긴 것부터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은 동글동글하고 순한 강아지상이 좋은데 저는 까탈스럽고 표독스럽게 생겼대요. 그때 남편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자기는 제가 이목구비가 이국적이고 또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좋다며 제 편을 들었는데 제가 자기 아들 홀린 구미호라며 저를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살이 찌니 시어머니도 저를 관리도 못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하셨고 시댁 분위기 자체가 시어머니와 남편 위주로 흐르다 보니 저는 점점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아들을 낳으니 신기하게 제가 낳은 아들은 또 당신 손자라며 그렇게 예뻐하고 챙기는데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덕분에 당신이 자처하셔서 저희 아들을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복직하고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 어째 임신하고 찐 살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 우선 복직 후에 일이 너무 바빴고 회식이다 늦게 끝나 저녁을 야식처럼 먹으니 관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저희 회사가 시기를 타지 않을 정도로 매일 바쁜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좋아했고 또 연봉도 그때 당시 남편과 크게 차이도 나지 않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더 제 몸 관리보다는 일에 미쳐 살았어요. 그러다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더 소홀히 했는데 그래도 제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유가 될 때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었죠.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웅이 데리고 여행 갔다 올까? 펜션 가서 고기도 굽고 하루 놀다 오자. 자기 바다 좋아하잖아. 바닷가 쪽 펜션 알아볼까? 뭐하러? 괜히 비싸기만 하지. 됐고 그냥 좀 쉬자. 만사가 귀찮아. 당신도 내내 야근하고 바빴는데 좀 쉬어. 아니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요즘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웅이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쟤 어려서 하나도 기억 못해. 됐어, 귀찮아. 저렇게 말을 하니 저도 서운하고 화가 나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했다가 토라져 버렸는데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제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하던 남편은 이젠 없었어요. 제가 토라지던 밥을 먹던 안 먹던 관심도 없다는 듯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결혼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아들이 3살쯤이었나? 그때부터 시댁의 가세가 크게 기울기 시작했는데 시아버님이 보증을 잘못 써서 살던 집까지 날리고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설마 이러다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생활비를 매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당장 지낼 월세도 구해서 월세도 내줘야 하고 생활비 같은 것도 해결해야 해서 내 월급 통장 다시 줘야 할 것 같아. 뭐? 그럼 우리 생활비는 설마 월급을 전부 당신 집에 드린다는 소리는 아니지?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하지만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지금 돈이 많아 필요하잖아. 엄마 거의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당분간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자기도 벌잖아. 우선 자기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써. 당신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 저는 차마 아니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 말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이 말한 당분간이라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았고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날엔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제야 조금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는 걸로 상황을 모면했어요. 그만큼 시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저까지 돈 가지고 바가지를 긁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바보처럼 생활비 얘기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남편 뭐가 좋다고 이 노력 저 노력하다 저 혼자만 마음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나중에 아들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더 최악이었어요. 그냥 법으로 가족이니까 같이 살지 우리가 왜 결혼했고 같이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더 사랑하며 친구처럼 또 애인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 정반대였어요. 결혼한 사이에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제가 말하는 것마다 다 싫다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한 번도 영화관에 가서 같이 영화를 본 적도 없더군요. 그러니 여행은 말할 것도 없었고 외식이야 밥 먹는 거니까 가끔 했는데 그것도 진짜 밥만 먹고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부들이 보통 마트에서 장도 같이 보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데를 왜 비효율적이게 같이 다녀야 하냐며 질색을 했고 그렇다 보니 남편과 같이 하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는 같이 잠도 자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대부분 거실 소파에서 TV 리모컨과 핸드폰을 끌어안고 살았고 저는 아들아이와 또 나중엔 안방에서 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곤 했거든요. 그리고 성격상 그냥 시간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는 나중에 은퇴하거나 불미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해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싶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미장 기능사 자격증도 공부해서 땄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점점 더 왜 같이 사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소 닭 보듯 하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공유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살지? 라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그땐 정말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이 불쌍하다 못해 바보 같아 보였는데 그때 혼자 슬며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해 보긴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혼 가정에 커야 하는 아들 생각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쏙 사라졌는데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가 답답했죠. 그리고 TV에서든 아니면 주변에서든 남편과 사이가 좋아 보이는 여자를 보면 그게 마냥 부러웠는데요. 그게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목을 매던 남자였는데 제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역시 제가 부러워하는 저 여자들처럼 평생 사랑받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현실은 그것과는 반대였고 서운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니 무뎌져 저 역시 남편을 내 아이에게 성을 물려준 아빠이고 있어도 잘 못 느끼는 공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편은 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면 나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쓰는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생활비 얘기를 해? 자기가 좀 아껴. 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는데 저희 집 대출금 이자도 제가 내고 있었어요. 대출금은 남편이 받았는데 어찌됐든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니 그것도 생활비라며 제가 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왜 그것까지 부담해야 하나 안 내려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 그런 걸로 신경전하기 싫었어요. 그렇다 보니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남편한테 돈 한 푼 받지 않고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고 남편은 자기 돈으로 시부모님 챙기며 자기 용돈과 자기 카드값을 해결하며 살았는데 딱 한 가지 좋은 점도 있긴 했어요. 시댁집이 기울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댁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부모 챙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명절 때 같은 날은 저희 집에서 대충 한 끼 드시고 가는 정도였어요. 저희 시댁은
차례를 지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시댁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하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결혼 생활 짬바가 있으니 그런 점 같은 건 무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 사랑이 지극하셔서 잠깐 오시더라도 그렇게 제 아들을 챙기기 바쁘셨는데 그건 싫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제 아이한테까지 저한테 하듯 하셨다면 더 빨리 이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때까진 저 하나만 참고 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집이자 부부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 15년이 되었고 저도 어느덧 30대를 지나 중년이라는 40대가 되었는데 아들도 중학생이 되어 손이 많이 가지 않게 되니 마음이 많이 허해지더군요. 여전히 저는 남편과 무늬만 부부이자 가족일 뿐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고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 상대가 뭘 해도 시큰둥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원래는 일을 좋아해서 직장 생활 하는 데는 불만이 없었는데 그때는 일도 그다지 재미있지 않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일을 하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직장 생활이 다 그런 거겠지만서도 이렇게 살다가는 제 미래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는 무엇을 하든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면 다시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자격증도 있으니 카페를 차려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미장일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쩐지 몸을 크게 또 많이 쓰니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 거기서 또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다 우연하게 같이 미장 자격증을 딴 동생에게서 시골 촌집은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언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거기 폐가들이 많아서 지역 사업으로 카페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어요. 주말이나 언니 시간 있을 때 가서 일손 도와주면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가서 재능 기부 좀 해요. 저는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던데요. 그래서 다음 주엔 3일 휴가 내고 아예 주말 붙여서 다녀오려고요. 언니도 같이 가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미장과 도배 같은 일을 아예 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을 살리기나 공간 리모델링 하는 지역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일손이 딸리다 보니 제 생각이 났다며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좋게 제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연락이 왔고 일단 금요일만 휴가를 내고 1박 2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가보니 마을이 꽤 넓더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며 흰머리가 듬성듬성하신 동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북적이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저는 초보자일 뿐이었죠. 일손을 돕는다기보다 제가 방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러다 저랑 같이 합을 맞추며 일을 하게 된 딱 봐도 저보다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배려하고 도와줬죠. 이것저것 알려주는 것도 많고 칭찬도 많이 해주니 저는 신나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제법 친해졌는데 다음날 제가 먹을 샌드위치도 사오고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하니
어느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 있더군요. 그 친구는 일요일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쩐지 손이 참 곱고 섬세하다 생각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오냐고 자기는 주말에 또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얼떨결에 저도 그러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게 시작으로 저는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재탄생되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뿌듯해하고 기뻐하니 점점 그쪽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술학원을 한다는 그 남자와 꽤 친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5살 어렸고 이혼해서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했고 중학생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 핸드폰을 뒤졌는지 제가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메시지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저 잘 들어갔냐? 다음 주에 또 오냐? 또 오게 되면 연락해라. 그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남편은 그것들이 제가 바람을 피고 있는 증거라고 우기더군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뭔데? 주말마다 왜 그렇게 나가나 했더니 이 새끼 만나러 갔냐?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했어. 주말에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에 가서 미장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톡 보낸 것도 있잖아. 그래서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아, 아니지. 거기서 만나서 눈 맞았냐? 진짜 가지가지하네. 내가 니들 가만둘 줄 알아? 이혼은 물론이고 그 새끼 내가 상간으로 고소할 거야. 남편은 마치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찾았다는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저더러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여태 대출금 갚은 사람이 누군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결백하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저도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자 남편이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송을 의뢰했더군요. 정말 황당했어요. 누명 쓴 사람의 심정이 뭔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가 상담을 했고 그때부터는 증거도 없는 긴 싸움이 벌어졌죠. 남편은 여전히 제가 주말마다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증거와 증인 등등을 대동해 남편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사실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를 챙겨주고 잘해줬던 그 남자에게 너무 창피했는데 남편은 그 남자한테도 상간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했거든요. 어찌나 박박 우기는지 이래서 목소리 크면 다라는 말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저런 남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딱 봐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그저 주장일 뿐인데 남편이 돈을 얼마나 주기로 한 건지 변호사도 저한테 무례한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또 필요한 증거들을 모두 제시하며 대응했고 결국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시댁 월세를 내주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저 몰래 시댁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의 출처가 그걸 증명했는데 명의를 자기 명의가 아닌 시어머니 명의로 한 것은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산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 남편이 저 말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건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월세는 자기의 내연녀의 오피스텔이었는데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주말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러 가면 아빠도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아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땐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들도 아빠랑 둘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거였다는 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니 이젠 저한테 바람 피웠다는 누명을 씌우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인간인가 싶었죠.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될 일을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랬을까? 그 순간은 사이코의 악마처럼 보였는데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남편이 시어머니 앞으로 산 집까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니 남편과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내 집을 뺏어가냐? 내 아들이 사준 내 집이야. 바람나서 이혼당하는 주제면 곱게 이혼이 날 것이지 어디 감히? 바람이요? 바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났죠. 저는 맹세코 떳떳하지 못할 짓 한 거 없어요. 제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오히려 어머니 아들 쪽이 많던데요. 오피스텔 월세도 내주고 처자식한테는 10년 넘게 생활비도 안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생활비도 보냈던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곱게 이혼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어머니 사시는 집을 샀으니 그것도 나눌 수밖에요. 뭐야? 순에 빠진 멍청한 년인 줄 알았더니 돈 앞에서는 독하디 독한 년이었네. 그래, 내가 너 그래서 처음부터 싫어했다. 내 아들도 콩깍지 벗겨지니 너 싫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면서 내가 눈 감았어. 오히려 그 여자랑 사는 게 낫지. 좋게 말할 때 내 아들 집에서 네 몸만 나가. 내 손자, 내 아들 집 뭐 하나 건드리지 말고 네 몸뚱이 하나만 나가라고. 그거였어요? 그 속에 든 까만 속내가 그거였네요. 근데 제가 미쳤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법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 찾아와 협박하고 윽박 지르시는 것도 다 증거로 제출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 인간한테 위자료를 더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증거 있어? 왜? 집에 CCTV라도 달아놨냐? 증거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 있네요. 잊으셨나 본데 이 집에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획대로 제 귀한 아들 그 집구석에 주지 않을 거니까 꿈 깨시고요. 저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다 뜯어낼 거니 각오하세요. 아, 그래도 새 며느리는 볼 수 있으시겠네요. 네가 진짜? 시어머니는 마치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라도 한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쓰러지는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제 아들이 봐주길 바라며 쭉 찢어진 눈으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코웃음이 났죠.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연기에 반응하지 않자 아이고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몸을 비틀비틀하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며 집에서 나가셨고 저는 제가 그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토대로 남편이 은닉할 마음을 갖고 시어머니 앞으로 집을 산 것까지 모두 소명했어요. 거기에 실질적인 외도와 부정행위는 남편 쪽에서 있었던 바 강간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거기에 저에게 외도 누명을 씌워 몸만 내쫓으려 수작을 부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남편 이름으로 있는 재산 중 70%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에서 남편이 은닉한 집에 대한 40%를 인정해주고 위자료와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명의는 남편의 명의지만 제가 남편보다 올해 그 집에 대한 대출금을 부담했다는 것이 전부 인정이 되어 그동안 제가 변제한 모든 돈을 남편한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합치니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뒤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자기가 우긴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자기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나와 저는 통장과 급여 압류를 진행했는데 그러자 너무하지 않냐며 자기를 죽일 셈이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돈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가려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러고 싶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러게, 이 꼴 보려고 참고 산 거 아닌데 내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바람은 네가 피워놓고 나한테 바람 피웠냐고 이 난리를 피웠어?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근데 어쩌지? 난 바보가 아닌데. 그래, 생각보다 순진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근데 네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잖아. 남자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건 마음이 있다는 증거야. 그건 내가 남자라 잘 알아. 아, 그러셔? 근데 나는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있었나 보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좋아하는 마음은 자유 아니냐고.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 자유잖아. 남편은 제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다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건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옛날에 저를 쫓아다닐 때 했던 말이니 반박할 수도 없었을 텐데 아마도 자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저한테 다른 남자가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놀랐을 수도 있었겠죠. 솔직히 남편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게 호의든 관심이든 저한테 잘해주던 그 남자에게 끌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 그 선을 넘은 적이 없었고 툭 까놓고 그 남자도 저에게 고백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이런 창피한 일까지 엮이게 만들었으니 미안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혼이 결정되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거금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 급여랑 통장 압류 푼다고 집이랑 시댁집까지 팔아 저한테 돈을 해줬어요. 거기에 상간녀 소송으로 1,0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는데 양육비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긴 셈이 되었죠. 솔직히 남편하고 헤어지는 데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한테 미안해서 참고 살았을 뿐이었는데 이젠 아들이 자기 때문에라도 참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싫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하며 아들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혼하고 돈도 생겼겠다. 저는 아들과 둘이 살 작은 집을 매매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미장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땐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연봉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꽤 탄탄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젠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며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매달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니 돈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랑 재혼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작년부터인가 계속 후회한다며 질척거리더라고요. 이혼해보니 저만한 여자가 없다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보고 싶어 병이 났다고 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제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도 잘해볼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빠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들애가 거부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게 서운하고 화가 났는지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대신 나도 법으로 할 거야. 지난번처럼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하지 뭐. 배드파더스라는 게 있대. 거기에 등록시켜줄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는 다시 잘해보자는 건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 지금 그 입으로 나한테 너무하다고 했니? 왜? 월세까지 내주고 온 마음 바친 그 여자한테 가서 해. 왜 싫다는 나한테 이러는데? 그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미쳤었어.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양육비는 필요 없잖아. 같이 살고 같이 키우는데. 이봐요, 아저씨. 내가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무슨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줄 줄 알았어? 오죽하면 애도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겠니?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너랑은 살기 싫다고. 내 말이 어렵니?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더 참을 이유도 받아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은 그게 더 안달이 났는지 꽃다발도 보내고 별의 별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넘어갈 거였으면 진작 그랬겠죠. 나중에 아들애가 못 참겠다고 지 아빠를 찾아가 엄마한테 그만 찝쩍거리고 회사에 가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회사에서 갖은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서 저한테 전화로 아들 교육 어쩌고 하면서 추태를 부렸어요. 그래서 바로 번호 차단하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를 찾아가 접근 금지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덕에 요즘은 조용히 살고 있네요. 벌써부터 아들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해요. 그리고 다시 찾은 이 자유가 너무 좋기만 한데요. 저는 앞으로 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고 싶은 일, 설레는 일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성인이 스스로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 진로도 고민하며 자기 인생을 구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아들을 보며 저도 늦었지만 제 인생을 다시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이혼은 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제가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미래의 제 자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뭘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장담하거든요. 그리고 아들한테 아빠의 빈자리만큼 더 멋진 엄마로 그 빈자리마저 채워주고 싶은데 제 아들만큼은 진짜 멋있는 남자로 키우고 싶어요. 적어도 자기가 선택한 여자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그런 남자로 키우려고요. 제가 살아보니 겉모습보다 가치관과 생각이 멋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이제 곧 50대가 되지만 저는 지금의 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참고 살았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도 그런 저를 아시고 많이 속상해 했는데 이젠 좋은 게 좋은 거고 참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건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걸 이혼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위해서 또 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지 않고 진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 더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혼이에요. 이혼이 무슨 자랑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혼이 자랑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혼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왜 억울하게 이혼을 당해야 하나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남편이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기회나 다름없던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챙겨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은 하늘에서 저한테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였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건데요. 남편 보란 듯이 저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아니, 벌써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에 반면 시댁은 다시 그렇게 위하는 당신 아들 핏 빨아먹으며 남의 집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업자득이라는 네 글자가 떠오르네요. 저 하나 내쫓고 잘 먹고 잘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고생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제가 참고 산 시간보다는 더 많이 고생하길 바래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무조건 더 편하고 행복하게만 살 거예요. 부디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며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참고 살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멋진 인생을 사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의 행복을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